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 15억 원을 막내딸 수진에게 상속한다. 저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올해 48입니다. 아버지는 75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1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형, 나도 들었어.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어떡하지? 일단 집에 가보자. 저희 3형제는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저, 동생 민호, 그리고 막내 여동생 수진까지.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아, 왔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러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이미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받으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항암 치료하면 조금 더 사실 수 있대요. 조금이 얼마? 몇 개월? 길면 1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할래. 고통만 늘리는 거 아니냐? 아버지, 그래도 내 인생이다. 내가 정한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신 후 저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형,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병원도 가야 하고 식사도 챙겨야 하고. 간병인을 구할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좋겠어.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알아봤는데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래. 1년이면 3천만 원이네. 저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나눠내자. 한 달에 80만 원씩.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빠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뭘? 내가 아버지 돌볼래. 저와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장은? 그만둘 거야. 왜? 수입이 끊기잖아. 수진이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하지만 1년이야. 1년 동안 수입 없이 어떻게 살아? 저축 좀 있어. 그걸로 버틸 수 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할 텐데. 우리가 보조해 줄게.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나랑 형이 50만 원씩 내는 거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간병인 비용보다 싸기도 하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오빠들. 걱정 마. 내가 아버지 잘 모실게. 정말 괜찮겠어? 응, 나는 독신이고 시간도 자유로워. 오빠들은 가정도 있고 회사도 다녀야 하잖아. 그럼 부탁한다. 이렇게 수진이가 아버지 간병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일주일 후 수진이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같이 살게요. 괜찮겠니? 내 생활이 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버지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저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근도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만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첫 방문 때 집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돼 있고 빨래도 개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않니? 괜찮아, 오빠. 익숙해지고 있어. 아버지는 어때? 식사를 잘 못하세요. 입맛이 없으시대.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말라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 민수 왔구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 먹는 게 힘들어. 수진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 그만두셨습니다. 배불러. 더 못 먹겠다. 조금만 더 드세요. 기력을 유지하셔야죠. 안 돼. 토할 것 같아. 수진이가 아버지 입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수진아, 정말 잘하고 있네. 뭐가요? 당연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다행이네. 당신이 했으면 회사 그만뒀어야 했을 텐데. 그러게. 수진이한테 맡겨서 천만다행이야. 저는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왔어? 응, 아버지는 방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약이 왜 이렇게 많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드셔야 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시간 맞춰서 드리면 돼요.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빠, 사실 상담 좀 하고 싶어. 뭔데?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계세요. 그래? 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부축해야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밤에 잘 못 주무세요. 통증 때문에. 제가 밤새 깨어서 진통제 드려야 해요. 수진이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상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생활비는 충분해? 네, 오빠들이 보내주는 거로 충분해요. 저와 민호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수진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오빠. 아버지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민호도 와 있었습니다. 형, 왔어? 응, 오늘따라 일찍 왔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수진이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빠들 왔어요?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아버지가 밤마다 깨시거든요. 그래? 네,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진통제를 2시간마다 드려야 해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 야, 민호. 도왔니? 네, 아버지. 고맙다. 도와줘서. 건강은 어때요?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응, 힘내마.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이미 포기의 빛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이 많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수진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피로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더 자주 와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들은 바쁘잖아요. 저 혼자 충분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민호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형, 수진이 너무 힘들어 보여. 나도 그렇게 봤어.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진이가 거절하잖아.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 수진이가 힘들면 말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의식도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네,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거래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수진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아, 밤새 안 잤어? 못 잤어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수. 네, 아버지. 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들. 다.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저희 셋은 아버지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왔어요. 응.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그날 아버지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진. 네, 아버지. 좀. 수진이가 공책과 펜을 가져왔습니다. 쓰시게요? 응.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아 적을까요? 네.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써. 뭐라고 쓰셨어요? 봐. 아버지가 봉투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봉했습니다. 변. 변호사한테 맡기시게요? 응. 알겠어요, 아버지. 수진이는 그날 오후 아버지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와 민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셋이서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부고를 돌렸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회사 동료들. 저희 삼형제는 상주로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내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수진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오빠.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조문객들이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아버님을 끝까지 잘 모셨다면서요? 6개월간 밤낮으로 간병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효녀시네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닦았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화장을 원하셨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저와 민호, 수진이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상속한다.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8억 원. 분당 아파트 한 채, 시가 5억 원. 예금 총 2억 원. 합계 15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옷도 아껴 입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15억이나 모으셨다니.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상속 분배는 다음과 같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 5억씩 3등분이겠지. 강남 아파트는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분당 아파트는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예금과 함께 총 15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딸 김수진에게 전액 15억 원을 상속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액이요? 15억 전부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요? 저랑 형은요? 유언장에는 김수진 씨에게만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라도 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봤습니다. 셋째, 상속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진이는 6개월간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다. 민수와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을 뿐이다.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간병했다. 수진이는 밤낮으로 나를 돌봤다. 수진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진이가 전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민호도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유언장이 진짜예요? 위조된 거 아니에요? 위조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셨고 저도 입회했습니다. 언제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입니다. 김수진 씨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오빠, 나는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 같이 있었잖아. 오빠, 나는 정말 내용을 몰랐어. 아버지가 뭐라고 쓰시는지 안 봤어. 거짓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유언장 쓰게 부추긴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억을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 우리는 아버지 자식 아니야? 오빠, 나는 정말. 됐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유언장 무효 소송할 거야. 오빠. 수진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따라 나왔습니다. 형, 이건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아버지를 조종한 게 분명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법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오빠들. 뭐? 저는 차창을 내렸습니다. 오빠들, 정말 오해야.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쓰신 줄 몰랐어. 그럼 유언장 쓸 때 왜 같이 갔어?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변호사 가자고 하셔서. 나는 그냥 모시고 간 거야. 무슨 내용인지도 안 물어봤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아버지가 왜 너한테만 전부 줬겠어? 나도 몰라. 아버지가 그냥.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 믿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6개월 동안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뭔가 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뭐야? 아버지가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야. 법정에서 보자. 오빠. 저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수진이가 주차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전부 줬대. 15억 전부. 뭐라고? 당신이랑 동생은? 없어. 한 푼도 없어. 말도 안 돼. 아내가 분노했습니다. 아가씨가 아버님을 조종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송해야지. 응,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다음 날 민호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봤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용이 불공정하잖아요. 한 명한테만 전부 주다니. 법적으로는 유언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유언장 무효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사유요? 첫째, 유언 당시 정신 능력이 없었다는 것.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럼 둘째,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부당한 영향력. 김수진 씨가 아버님을 협박했거나 속였거나 조종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녹음, 영상,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봅시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 정신이 온전하셨나요? 네, 의식은 명료하셨습니다. 판단 능력도 있으셨고요. 암말기인데도요. 암이 뇌에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하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었겠네요? 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간병 기간 동안 아버지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압적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잘하던데요. 정말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시켜드리고, 약도 정확히 챙겨드리고,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효녀더라고요. 혹시 유산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 들으신 적은 없어요. 수진 씨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던데요. 또 막혔습니다.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아버지 간병하실 때 수진이 어땠어요? 잘하더라. 내 아버지 정말 잘 모셨어.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유산 얘기 같은 거 꺼낸 적 없어요? 없던데?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정말요? 응,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원래 착하고 순한 애잖아. 하지만, 민수야, 내 심정은 이해한다. 15억이 한 푼도 안 왔으니 속상하겠지.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봐. 수진이가 6개월간 아버지 돌봤어.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왔고. 저희도 바빴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수진이가 더 고마웠을 거야. 삼촌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럼 유언장 무효 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닙니다. 유류분을 청구하세요. 유류분이요? 법적으로 직계 자녀는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법정 상속분이요? 자녀가 셋이면 원래는 1인당 전체 재산의 3분의 1씩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15억의 3분의 1이면 5억씩입니다. 그럼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2억 5천만 원씩입니다. 저와 민호는 서로를 받습니다. 2억 5천만 원. 5억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유류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민호가 원고였습니다. 수진이가 피고였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하세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김민수, 김민호는 피고 김수진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 답변하세요. 수진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 김수진은 6개월간 고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그것이 유류분과 무슨 관계입니까? 간병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가 받을 몫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간병은 자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했습니다. 피고만이 전적으로 간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유류분은 법정 권리입니다.
간병 기여도와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김수진은 원고 김민수에게 2억 5천만 원, 원고 김민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5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절반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오빠들. 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되려던 건 아니었어. 됐어. 할 말 없어. 오빠 들어줘. 법정에서 다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호도 따라왔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돈이 입금됐습니다. 저와 민호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통장을 확인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유산이구나. 이게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구나. 하지만 돈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10억을 받았어. 나는 2억 5천만 원. 공평하지 않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돈 들어왔어. 얼마? 2억 5천. 그래도 많이 받았네. 많이. 5억 받았어야 해. 하지만 수진이가 간병한 걸 생각하면 그렇다고 전부 가져가는 게 맞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넌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석 달 후 친척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봤니? 아니요, 연락 끊었어요. 그런데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해. 뭐가요? 돈을 막 쓰더라. 차도 바꾸고 집도 샀대. 집이요? 응, 강남의 오피스텔. 3억짜리. 차는요? 수입차. 벤츠래. 2억. 저는 혀를 찼습니다. 벌써 5억을 썼네. 그리고 옷도 명품만 산대. 가방도 신발도. 정말요? 응, 내가 직접 봤어. 백화점에서.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를 돌본 것도 유산 때문이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소식 들었어? 응, 이모한테 들었어. 돈 펑펑 쓴다며? 응, 벌써 5억. 미친 거 아니야? 돈 맛을 본 거지. 10억이 있으니까. 어이없네. 그러게. 저희는 수진이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사업 시작했대. 무슨 사업이요? 카페래. 강남에 큰 카페 열었어. 혼자서요? 응, 3억 투자했대. 3억이요? 그래,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잘 되겠네요? 글쎄, 장사가 쉽나. 경험도 없는데. 이모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카페 망했대. 뭐요? 석 달 만에 문 닫았어. 손님이 안 왔나 봐. 손해가 얼마나 됐대요? 3억은 다 날아갔을 거야.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졌대.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래,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쾌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욕심의 대가야. 1년 후 이모가 또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또 사업 시작했대. 또요? 응, 온라인 쇼핑몰. 이번엔 2억 투자했대. 아직도 돈이 남았어요? 카페 망하고 나서도 5억 정도 남았었나 봐. 그걸로 또 사업 시작했어.
결과는 뻔하겠네요. 글쎄, 예상대로였습니다. 6개월 후 온라인 쇼핑몰도 망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큰일 났어. 또 망했어요? 응, 이번엔 더 심해. 빚까지 졌대. 빚이요? 쇼핑몰 망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려고 대출 받았나 봐. 2억. 세상에. 근데 그것도 다 날아갔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2년 만에 10억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2억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요? 오피스텔도 팔고 차도 팔았대. 빚 갚느라. 그럼 지금은 월세방 산대. 혼자. 차는요? 없어. 다 팔았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했습니다. 수진이도 제 동생이니까요. 3개월 후 이모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어. 왜요? 영양실조래. 거리에서 쓰러졌대.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저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대. 들었어. 이모한테 연락 왔어. 가봐야 할까? 가보자. 저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2년 전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왔어? 응, 왔어.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오빠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돈을. 다 잃었어. 10억을. 나. 알아. 그리고 빚까지. 2억. 그것도 알아. 오빠,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을. 다 날려버렸어. 카페, 쇼핑몰. 다 망했어. 왜 그랬어? 왜 사업을 했어? 돈을 더 불리고 싶었어. 1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더 많이, 더 많이. 수진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욕심쟁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월세방에서. 혼자. 편의점 알바해. 편의점 알바? 응,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해. 빚은?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해. 근데 월급이 240만 원이야. 40만 원으로 살아야 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억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달에 40만 원으로 살고 있다니. 수진이가 잠시 쉬는 동안 저와 민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 어떡하지? 뭘? 수진이 말이야. 저렇게 둬도 돼.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주면 뭐해? 또 날릴 텐데.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 우리한테 피해준 동생?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우리도 잘못 없었을까? 뭐? 아버지 간병할 때 말이야.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우리가 한 전부야. 우리도 바빴잖아. 수진이도 바빴어. 근데 직장 그만두고 아버지 돌봤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는 편한 길을 택했어. 수진이한테 다 맡기고. 아버지도 그걸 아셨을 거야. 그래서 수진이한테 전부 주신 거야.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사과해야지. 수진이한테. 사과? 응. 우리가 수진이를 너무 몰아붙였어. 욕심쟁이라고 아버지 조종했다고. 하지만, 형, 수진이는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했어. 나 이제 알겠어.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만약 돈 때문이었다면 10억 받자마자 도망갔겠지. 근데 안 그랬잖아. 계속 우리한테 연락하려고 했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여러 번 전화했던 것.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저는 인정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눈을 떴습니다. 오빠들. 수진아.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뭐? 미안해.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가 왜?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너를 욕심쟁이라고 아버지 조종했다고 생각했어. 응.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진짜로 아버지를 돌봤던 거야. 민호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미안해. 우리는 형편없는 오빠들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 너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고. 우리는 편한 길을 택했어. 너는 힘든 길을 택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유산을 준 거야. 당연한 거였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들. 울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오빠,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했는걸.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도 수진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삼남매로서. 정말? 응, 정말이야. 수진이가 크게 울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빠들 고마워. 당연한 거야. 수진이의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빚도 있고. 내가 갚을게. 내가 진 빚이잖아. 우리가 도와줄 거야. 민호도 말했습니다. 빚은 우리가 갚아줄게. 안 돼. 됐어. 우리 결정이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오빠들. 그때 수진이가 뭔가 생각난 듯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빠들, 이거.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신 편지야. 편지? 응,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야. 오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도 돼? 응, 읽어봐.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이 편지를 쓴다.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6개월 동안 나를 돌봐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다.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던 너. 밤에 악몽 꾸고 깨면 옆에 있어주던 너. 아프다고 하면 등을 쓸어주던 너. 너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민수와 민호도 좋은 아들들이다. 하지만 바쁜 아이들이다.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한다. 나도 이해한다. 그래서 괜찮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다. 직장도 수입도 내 생활도.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나는 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했다. 민수와 민호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수진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포기한 것들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오빠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세 남매가 화목한 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민수와 민호도 사랑한다. 세 남매 모두 사랑한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한테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교훈을, 화목을. 다음 날, 저와 민호는 수진이의 빚을 갚았습니다. 2억 원. 저희가 각각 1억씩 냈습니다. 오빠들, 이거 어떻게 갚아? 갚지 마. 우리가 주는 거야. 하지만, 넌 우리 동생이야. 가족끼리 갚고 안 갚고가 어디 있어. 수진이가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오빠들. 정말 고마워. 다음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희 회사 격리팀에 자리가 났습니다. 수진이를 추천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로 와. 정말? 응, 격리 자리 있어. 내가 딱 맞아. 고마워, 오빠. 수진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 월세방도 옮겨줬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20평짜리 원룸. 오빠들, 이건 너무 과분해.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돈을 아껴 썼습니다. 더 이상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빠들이 깨우쳐줘서. 우리도 배웠어. 너한테서. 뭘? 희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오빠들처럼 되려면. 아니야, 넌 이미 훌륭해.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빠들이랑 같이 왔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묘비를 닦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 주신 돈 다 날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오빠들 덕분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처음엔 수진이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주신 이유를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사이좋게 지낼게요. 약속드려요.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들,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처음에 나한테 왜 그렇게 화났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 돈? 응, 5억을 못 받아서. 아니, 15억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습더라. 왜? 그게 뭐가 중요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뭔데? 가족이지. 우리 삼남매가 사이좋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해. 오빠. 아버지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야.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날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민호가 양쪽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이제 힘 합쳐서 잘 살자. 응. 저희는 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여전히 가까이 지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을 먹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과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빠들, 나 결혼해. 정말?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축하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와 민호가 양쪽에서 수진이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해. 응, 오빠들 덕분에 행복해. 피로연에서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건 오빠들 덕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오빠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사랑해요, 오빠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수진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 2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왜? 동생을 되찾았으니까. 아버지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뭘?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유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아가씨한테 전부 주신 거야? 응, 그랬던 것 같아.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어떤 교훈?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돈에 눈이 멀지 말라는 것.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성장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수진 고모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고모가 되게 행복해 보였어. 우리도 자주 만나? 그럼 자주 만나야지.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유산 분쟁은 많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싸웁니다.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합니까? 재산이 형제보다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훈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족은 평생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유산을 놓고 싸우지 마세요. 형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유산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